이노베이션이 제일 활발하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별로 기업들이 ESG 경영 테마 어떤 게 있는가, 뭐 업사이클이라든지, 리세일이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플라스틱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베스트바이의 리퍼비쉬, 또는 오픈박스 된 제품들 파는 거, 그리고 업사이클, 그래서 나이키가 이렇게 폐운동화 2만 개로 농구장 만든 것도 얘기 드렸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기장,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로 경기장 만들었던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업사이클로서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 프라이탁이라든지 누가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영상도 그날 공부는 못했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플라스틱 아웃. 플라스틱이 그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인데, 이 플라스틱 아웃에 대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또 아모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아모레가 이렇게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분야와 관련된 어떤 스타트업들과 어떤 식으로 같이 일을 하는가, 이것도 영상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 음식물 쓰레기가 또 탄소 배출에 엄청난 그런 주범이죠.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실제로 음식물까지도 가지 않고 식자재 상태에서 폐기되는 게 40%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를 했었고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음식 그 특성상, 국물이 많은 음식 특성상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버려지는 빵자국으로 만든 맥주라든지 못난이 감자를 가지고 이렇게 칩을 만드는 이 친구들은 상당히 성공했어요. 강릉 베이스를 텐데.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로 공유를 했었고,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폐식용유, 우리가 이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디젤 원료로 이렇게 다 수거해서 디젤 원료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의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푸드테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푸드테크가 어떤 식의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기업이 전통 기업보다 매출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훨씬 높다. 이런 설명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식물성을 가지고 동물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채식. 예. 채식이 건강에도 좋지만 또 고기를 만드는데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ESG 중에 S,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이제 그 어떤 부자들의 그 더 기빙 플레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S 경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부자들의 그냥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컨셔스 패션이라든지 업사이클 패션, 공정무역 패션. 공정무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은 이 원료를 살 때 제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공정무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영상도 봤고요. 이 영상을 제가 공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ESG 수업을 할 때 이제 이런 영상을 같이 제작해 보자 하는 것도 굉장히 ESG 수업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상생 경력.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에서 하는 뭐 대파 햄버거 이런 게 이제 상생 경영이죠.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ESG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것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도 그냥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사회적 벤처 기업이에요. 소셜 벤처라 그러죠. 이 소셜 벤처는 제가 이제 정의를 잘 해놨는데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그러니까 돈도 벌고 세상도 좋게 만드는 똑똑한 기업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소셜 벤처. 그래서 소셜 벤처에 많이 도전하는 그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소셜 벤처의 어떤 그런 그 사례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소셜 벤처만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AC들이 있습니다. 소풍이라든지 임팩트 스퀘어 같은 이런 AC들은
소셜 벤처만 전문적으로 양성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ESG도 배우고 또 창업도 배웁니다, 여러분들. 예, ESG도 배우고 창업도 배우는데 이 창업 수업이 그 상당히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창업 수업이 어,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전문적이고 그래서 이 상당히 비싸요. 이 창업 수업 비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도전하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굉장히 어, 장려하고 또 지원도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SESG 중에 마지막에 G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배구조는 사실 우리하고는 별 크게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제 ESG 그 중요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해보면은 이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이제 E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S는 주로 이제 여성, 약자 그리고 안전 이제 S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 안전. 이런 부분이 이제 S는 그나마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 G는 사실 그 조직에 속한 종업원이 직원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G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윤리 경영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남양 유업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했었죠. 그리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를 드렸는데 이 숙제를 뭐 저한테 이렇게 제출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저희가 ESG의 오해와 진실 뭐 이거 설명드렸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단법인 ESG 교육과 탄소 절감 실천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의 핵심이 여러분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린 멘토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설명을 드렸어요. 요 설명을 쭉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숙제한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제 여기 있죠. 이 윤리 경영 실패 사례,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예, 선생님들 조사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쉐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정은혜 선생님, 숙제 잘 네. 하셨던데, 예, 숙제 하신 거 한번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려요. 그러면 PPT를 공유하고 설명을 드릴까요? 아, 예, 그러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정은혜 선생님, 네, 그걸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숙제만 내고 이거를 이야기 드린다고 생각을 안 해서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 그거 없이 발표할 수 있는 분, 그 사이에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은 또, 예, 우리 최상미 선생님도 그 잘 써서 냈던데, 예. 그거 뭐 그냥 네, 말로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예, 네, 케이스 하신 거, 예. 네, 성공 사례는 유한 킴벌리, 네, 네, 그 무방제 식품을 개발하고 동물복지 인증 식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윤리 헌장을 제정해서 전 직원을 윤리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 투명한 거래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충성도가 높게 이렇게 좋은 성공 사례로 네, 제가 한번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풀무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푸르게 캠페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소비자의 신뢰도와 브랜드 그 호감도 지속을 계속 상승시켜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그 브랜드 가치와 기업 지속성 장애의 큰 자산이 되는 그런 성공 사례였고요. 그리고 실패 사례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2015년도 미국 환경보호 청의 그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해서 이게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테스트할 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실제 주행 시에는 차량의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정도 많은 지수산 화물이 배출이 되어서 브랜드 신뢰도가 급락한 실패 사례로 제가 한번 네, 조사를 네. 했었습니다. 아, 예, 네. 발표 잘 하셨고요. 여러분들, 유한 양행하고 뭐 킴벌리하고 합작해서 하겠죠. 유한 킴벌리. 그래서 여러분, 유한 킴벌리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미지 괜찮죠, 그죠? 예, 유한 킴벌리 그러면은 이미지가 좋아요. 유한 양행도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이 자기 그거를 잘한 거죠. 그리고, 풀무원도 어떻습니까? 풀무원.
풀무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직접 장을 보시는 분들인데 풀무원도 이미지가 괜찮죠, 그죠? 예, 풀무원도 이름도 좋고 왠지 모르게 이 회사는 뭐 건강한 음식을 만들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풀무원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고, 폭스바겐, 예, 굉장히 지금, 그것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퇴출될 뻔했죠, 폭스바겐. 그래서, 그런 실패 사례 잘 찾으셨고요. 또, 뭐, 우리 정은혜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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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 예. 자, 네, 저는 ESG의 윤리 경영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이렇게 PPT로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자, 원래 윤리 성공 사례랑 또 예, 실패 사례를 모양을 좀 다르게 했거든요. 여기까지 요 디자인이면 성공 사례다, 요 디자인이면 실패 사례다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줬고요. 존슨앤존슨은 1982년도에 타이레놀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조금 섞어서 판매를 하다가 소비자 7명이 사망하면서 이게 좀 언론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조치를 했고 전 수량을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 뭐 소비자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안전 포장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했다고 좀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풀무원은 친환경, 뭐 무항생제, 동물복지 이런 인증으로 계속 브랜드를 이미지를 유지하고 아직도 이렇게 뭐 비건이나 채식, 계란, 특히 계란 같은 거 보면 맞죠? 요즘 무항생제로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떤 데는 어떤 기업들은 보면 유지하다가 조금 뒤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무신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운영해서 인기가 많고 젊은 MZ 세대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서 윤리 경영을 성공하고 있고요. 나이키는 우리가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었는데, 저도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노동 착취,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 이런 데 아이들까지도 이용해서 노동 착취 환경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좀 이미지가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개선에 나섰지만 초기 대응이 조금 미흡해서 뭐 이미지가 조금 일부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워홈은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 제일 많죠, 맞죠? 경영권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이 제일 많은데 갑질도 있고요. 이거를 저번 시간에 그 남양 맞죠? 남양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폭언이나 갑질, 그 가족들 간에 뭐 서로 고소하고 뭐 이런 그런 비윤리적인 리더십 때문에 여기도 실패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은혜 네, 선생님, 예, 공유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또 잘 네, 찾으셨어요. 예, 지금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는 어떤 분 나쁜 사람이 그 타이레놀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존슨 앤 존슨이 그 전량 폐기를, 이렇게 횟수를 해서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존슨 앤 존슨이 그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국민의 건강, 약 제약회사가 저런 식으로 과단성 있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아워홈 같은 경우도 우리 정윤혜 선생님 말씀처럼, 아워홈이 그 이제 남양유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진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남양유업은 망했는데,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고. 근데 아워홈은 끄떡없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우홈은 끄떡 없어. 뭐,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이 회사는 끄떡이 없어. 왜 끄떡이 없냐? 이 회사는 주로 그, 그 기업들 대상으로 그 사내 급식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때 B2B야. 이게 계약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기업이라서 이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홈은 뭐 끄떡없어요. 이게 이제 범 LG가잖아요. 그래서 아우홈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저것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상대로 하는 회사들에 있어서는 회사의 그 어떤 가버넌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유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뭐, 나도 좀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발표하고 싶다라는 분 계신가요? 예, 박윤정 선생님 한 분. 손든 거 아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또, 왜, 뭐, 한번, 나도 한번, 저기, 처음 두 분 수업은 이렇게 일에서 못 하셨다가,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광명 선생님 혹시,
준비 못 하셨죠? 참, 지난번 수업에 안 들어와서.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오늘 여기 이제 수업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꼭 거기 있는 거 말고도 사례들을 찾아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은 뭐 이거는 어, 이제 그 자격 검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제를 해서 제출하고 이런 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공유를 꼭 하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제가 ESG에 꽂히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ESG,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꽂히게 된, 이거는 정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기를 좀 드리고, 썬빌라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썬빌라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ESG의 유망 산업, 우리가 지금 ESG 시대를 살고 있는데 ESG의 유망 산업, 그리고 ESG와 환경 관련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 쇼로 보니까 이게 작아서 크게 해서 설명을 드리긴 낫겠더라고요. 작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눈에. 자, 이것은, 이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소리 잘 들리시면 이거 꼭 해주세요. 예. 자, 처음 이제 컨테이너 엽니다. 사랑하는 고국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Same arrow system. Very good. Sittejon, Nanfro, Moreda, Luca Kudusa Kebele, Bakery. Now, thank you very much. Just fresh baked. Wow. (1950) when we had the Korean War. We do hope this can be small opportunity. 예, 요 영상은 그 TNC 솔라라는 회사에서 이디오피아의 그 솔라 캠프라는 선빌라의 이제 첫 번째 모델이죠. 솔라 캠프라는 태양광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러는 그 시설을 구축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뭐 저게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솔라 캠프 TNC 코리아라는 이 작은 회사가 2016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새마을 솔라 캠프라는 그걸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그런 사회 경제적 시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새마을 솔라 캠프라니까 대통령이 보고 막 그 부스에 들어갔어. 그래서 막 관심도 표명하고 막 그래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막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까 그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이거를, 이디오피아에 좀 이 시설을 우리가 원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솔라 캠프를,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 요즘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비영리 단체 광고 많이 나오죠.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의 참전국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 참전국에 대한 사연도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그때 굉장히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 군인들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전투에서, 이디오피아 군대가.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성과를 올렸는 군대로 알려져 있고, 또 그때 이디오피아 그 군인들이 월급 받은 거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도 지어주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디오피아에 우리가 이제 원조를 해주자 해가지고 ODA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시 디벨롭먼트 뭐 ODA 펀드라는 거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ODA 펀드를 가지고 지원해주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ODA 펀드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그 마을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펀드가 없어진 거야. 정부가 지원 안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장 사장님인데 이 솔라 캠프의 장 사장님인데 이 장 사장님이 그 이디오피아 마을에서 너무나 그게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겠다고 일단 얘기를 한 거죠.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분이 자기 사재로 10억도 넘는 돈,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거기 이디오피아 오지 마을에 이 솔라 시설, 솔라 캠프를 설치해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대단하죠. 그래서 국가가 약속하고, 약속을 저버렸는데, 국가가, 우리나라가 약속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 개인이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장 사장님이 그때는 좀, 뭡니까, 수입, 좀 괜찮았나 봐요. 내용이, 괜찮았나 본데, 이제, 문제는, 예, 예, 문제는, 이제,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끌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감사합니다. 땡큐 머치. 이걸 이거를 문제를 일단 하고 내려야 되는데. 자, 다시 공유를 한번 할게요. 됐네. 보이시죠? 예, 크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TNC 코리아가 그 솔라 캠프 이거 이제 지금 썬빌라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지 태양광 발전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 통해 아까 그 베이커리 보셨죠? 간의 수공업도 하고 그다음 보건시설 뭐 이런 걸 다양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가난한 아프리카 이거는 거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시설을 주는 거다. 너무 가분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이제 선빌라 주요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도 있고 정수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정수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농장 그리고 작업장 예, 빵 같은 거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그 가발 만드는 공장 이런 게 많이 이제 수공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장 그리고 교육시설 교육장 그리고 보건위생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건위생 보건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서는 그런 시설이에요. 하나의 콤플렉스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분이 이 장교화 사장이 이걸 아프리카 기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부산에 아프리카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의 그 썬빌라 프로젝트가 이제 외무부 장관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알려져가지고 그 중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그 이디오피아에 설치한 것에 한 16배나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큰 나라니까 16배나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좋아졌는데, 이렇게 정말 다시 이제 어려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원래 그 인천에 있는 GCF, 제가 몇 번 문제 냈었죠. GCF가 그린 클라이밋 펀드, 녹색 기후 기금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유엔 기구 중에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송도에 가면 있는데 그린 클라이밋 펀드. 그래서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의 이 높은 분이 이제 이 자기네 나라 나이지리아의 그린 클라이밋 펀드에서 돈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자기네 나라 나이지리아에 이제 이걸 하겠다 해서 이제 굉장히 또 완전히 될 뻔했는데 이분이에요. 이 유엔 녹색 기후 기금에 있었다는 높은 분이 이제 이분이 제임스 팸, 이브라임 제임스 팸이란 이분이 나이지리아 분인데 이분이 되게 뭐 나이지리아에서 자기 아버지가 뭐 독립 영웅이었나 봐. 그래서 이분 이름 딴 도로도 있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참 나이지리아 사람 치고는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녹색 기후 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녹색 기후 기금에서 그 돈을 댈 테니까 이제 하자 이래 됐는데 이분이 녹색 기후 기금에 있다가 월드뱅크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월드뱅크 감사관. 그래서 월드뱅크 감사관이 전 세계에 3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월드뱅크 감사관으로 가는 바람에 또 녹색 기후 기금에서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정을 전에 듣고 있다가 이 내용을 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른 분한테 이렇게 용기라도 나게 공부를 해서 좀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 공부를 좀 했어요.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요거는 코이카, 아까 ODA 펀드 얘기했잖아요. 코이카에서도 중소기업이 만약에 해외 원조를 한다 그러면은 코이카랑 이렇게 자본을 동업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건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 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0%만 자기 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30%는 자기 인건비나 이런 거로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소기업은 해외 원조 사업을 정부랑 동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원조 사업을 정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요게 이제 코이카 여러분들 아시죠?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이렇게 하는 단체를 코이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요까지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탄소 배출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탄소 배출권은 할당을 한다 그랬죠. 할당.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할당을 한다. 그럼 그 기업들이 자기가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데는 적게 배출한 데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할당량보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한 회사는 적게 한 것을 팔 수 있는 거죠. 세이브된 할당량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블로그에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말로 탄소 배출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카본 얼라원스, 카본 크레딧 이렇게 둘로 나눠요. 카본 얼라원스는 자기가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이야. 너희 공장은 이만큼만 배출해 하는 게 얼라운스예요. 허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얼라운스보다 적게 배출했어. 그러면은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팔 수 있는 크레딧. 이 남한테 팔 수 있는 크레딧으로 가지고 돈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남한테 우리나라 회사 아니고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 있어요. 전기차 회사 중에 자기는 탄소 배출을 안 해가지고 탄소 배출로 뭐 돈 엄청 버는 회사 있어. 되게 T로 시작한 회사. 예. T로 시작.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예, 채팅창 채팅창 한번 볼까? 누가 썼나? 예. 우리 강사 프로게. 맞아요. 테슬라. 박윤정 선생님 테슬라 맞아요. 예. 이렇게 테슬라는 차 팔아서 번 돈보다 이거 탄소 배출권 팔아서 번 돈이 더 많아. 근데 요번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그 트럼프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 지금 탄소 배출권 팔 수 있는 이거를 법을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틀어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사실 차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 버는 게 더 많은데 그걸 이제 뭐 막아버리니까 바꿔버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갈라섰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허용량보다 적게 된 데는 테슬라처럼 팔 수 있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탄소 국경세라는 거랑 설명하면서 제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왜? 탄소 국경세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요, 유럽 가격의 10분의 1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서로 치고받고 쿠폰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듯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능하고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매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수출할 수 있을까요? 네, 수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탄소 국경세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도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갈 거다. 예, 지금 바로 발등에 불인 거죠. 이게 사실은 2026년부터 탄소 배출. 그런데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란 것도 있더라. 자발적 탄소 배출권. 자발적 탄소 배출권은 뭐냐? 할당을 받지 않는 기업이야. 탄소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개인,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산림 녹화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쓰레기 그 이제 폐기물 관리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였고 그 줄인 내용을 인증을 받아서 탄소 배출권이 생긴 탄소 크레딧이 생긴 카본 크레딧이 생긴 그런 경우를 자발적 탄소 배출권.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 놨어요. 컴플라이언스 탄소 원래 이제 정부가 할당하는 규제 탄소 시장에서는 정부나 기업들. 근데 자발적 탄소 배출 시장 기업이나 개인이나 병의 단체. 그래서 이제 이런 ESG 이건 정부 규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증기관이 있어요. 인증기관. 규제 탄소 시장은 유엔도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제 인증기관인데, 이제 여기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는 국제적인 인증기구가 있어요. 베라라든지 골드 스탠다드. 그래서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지금은 전체 탄소 시장이 1%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2050년에는 100배까지 성장할 거다. 여기 이제 제가 주목을 해가지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주요 사업 모델이 이런 거예요. 주로 나무 심는 거, 태양광 이런 것들이 나무 심거나 태양광. 그래서 우리나라 SK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열심히 심지만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그럼 태양광을 하니까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예.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과 발전 시간과 발전량과 발전 효율과 뭐 쭉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이게 1년에 438톤 카본 크레딧이 생긴 거예요. 438톤. 그래 이거를 EU 시장 가격으로 했더니 4만 유로. 2023년 가격으로 4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 컴플렉스 하나.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이 컴플렉스 16개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연간 탄소 배출권 7천 톤, 64만 유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이 좀 안 돼. 8억이나 9억. 그래서 이 정도. 근데 투자 가격은 저기 뭐 1억 2,800만 불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엔 기구나 이런 데서는 이게 그 리턴이 3년이나 5년이 안 되더라도 3년이나 5년만 리턴이 안 되더라도 한 30년 이렇게 리턴한다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도 사업성 돈을 가져올 수 있겠다, 돈을 펀딩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 인증기관 이제 이런 베라 우리나라는 뭐 팝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베라, 골드스테다 이런 데들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인증 기관이 있고 저 아프리카는 이제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아프리카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로 그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만드느냐? 산림, 나무 키워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이 두 번째가 스토브라는 게 있어요. 쿡스토브. 그래서 이 쿡스토브가 뭔가 제가 다시 쿡스토브가 뭐냐? 쿡스토브 지금 제가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이걸 좀 끄고, 끄고, 그치. 바뀌라. 다른 바뀌네. 예, 됐습니다. 자, 쿡스토브 요거는 내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안 하고 요 상태에서 쿡스토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예, 제가 공유를 다시 하고요. 공유를 다시 하고, 예, 소리 공유까지 하고, 자, 보이시죠? 예, 쿡스토브에 대해서 한번, 이게 바로 쿡스토브예요. 예. My name is David. Yeah, my own mother. A woman who was based in a rural area using firewood for cooking. She was a rural. Yeah, my own mother died of lung cancer. After getting that personal experience, hello, I'm David, CEO for 100 Plus. Carbonized material is used for this system. 예, 쿡스토브는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나무나 이렇게 동물 배설물로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기는 수소로 했잖아요. 수소로. 근데 주로 하는 거는 바이오 에탄올. 예, 바이오 에탄올 연료로 스토브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토브, 스토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어릴 적에는 골로라는 거를 그 음식할 때 썼거든요. 골로. 연탄불에도 음식을 해 먹고 골로라는 것도 했었는데 예. 이제 여성들이, 가난한 나라 여성들이, 나무 장작을 떼거나 아니면은 동물 배설물로,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엄청난 양의 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온실가스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폐암으로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유명한 데가 아프리카에 있는 코코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 예, 이 코코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로 이렇게 이제 쿡스토브 연료로 하면서 그거를 다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 영상 제가 이제 블로그 쓴 데 보면은 탄소 배출권 사업 이야기라는 글을 제가 3편을 썼어요. 거기에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아프리카의 썬빌라 이것 때문에 내가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쿡스토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썼어요. 그래서 이 코코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120만 가정에서 쓰는 바이오 에탄올 있잖아요. 그 각 가정마다 그 바이오 에탄올 충전할 때 충전기가 있더라고. 그 충전기에 가서 자기 그 카드 번호 이런 거 넣어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별로 이 바이오 에탄올 연료 소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얼마만큼의 탄소가 그 절감되었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 120만 가정에서 절감된 양을 동일한 모델이니까 그거를 클라우드로 다 모아서 탄소 배출권, 자발적 탄소 배출권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일본의 종합상사가 그걸 유럽에다 팔아요. 유럽 시장에다가 일본의 종합상사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는 거예요. 팔아서 돈으로 주고.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인증까지만 받고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 인증까지만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쫙 읽어보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탄소 절감 활동을 해서 그거를 계량화만, 디지털화만 할 수 있다면은
인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인증을 받아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국제기구 베라라든 제일 유명한 게 베라, 골드 스탠다드 이런 데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인증받으려면 되게 인증 비용이 비싸요. 근데 한 케이스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도 몇십만 가정, 몇백만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쓰는 거를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코코 네트워크처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ESG 교육이 1번이고 2번 실천 활동. 그리고 실천 활동을 디지털로 계량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도전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한 얘기고, 만약에 국제기구에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돈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실천 활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 돈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예, 대기업으로 또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크레딧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협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농협 같은 데서 앱을 통해서 많이 걸으면은 뭐 크레딧에 따라서 커피 먹을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거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 인증을 받아서 실제로 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이제 탄소 크레딧이 필요한 수출 기업들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그거, 이 내용이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과 앞으로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 그 블로그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예, 탄소 배출권 사업 이야기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공유를 해서 할 텐데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이거 꺼야 되는데. 근데 안 꺼졌네. 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죠? 전체 화면으로. 예. 자, 여기 이제 오늘 또 ESG 시대의 앞으로 유망 산업, 여기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ESG 유망 산업,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아이콘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수소, 전기차, 예, 미래의 수송 수단, 이게 이제 유망하다.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 환경, 에너지 세이브 하는 거, 이것이 또 유망하다. 유망한 산업. 그리고 스마트 제조, 예, 유망하다. 제조에서 IoT, 인공지능 이런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스마트하게 제조한다. 예, 그 다음에 또 스마트한 건강관리, 예,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이런 것들이 ESG 시대의 유망한 산업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23년에 내나 같은 얘기예요. 자, ESG 시대의 유망한 산업. 자, ESG 시대,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리스크, 그리고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되는데, 예, 뭐 하여튼 환경적 리스크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나 소재, 예, 배터리, 그죠? 배터리, 그리고 SMR이라는 게 이게 소형 원자력을 얘기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 SMR.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SMR을 미국에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SMR. 예. 그리고 이제 친환경 운송 제조, 예. 예. 친환경 모빌리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유망하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리스크 대응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예.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사람이 소득이 높아지면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비대면 서비스 우리도 지금 비대면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그리고 첨단 반도체 그리고 개인 서비스 로봇 예? 그리고 이제 제론테크 이런데 생활 서비스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버 융합 산업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에 진로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박윤정 선생님 진로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마이크 켜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예. 박윤선 선생님, 진로 선생님 맞으시죠? 진로 수업 많이 하시죠? 네, 예. 그 진로 수업 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ESG 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ESG 스타트업을 키우는 ESG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는데 SK텔레콤이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쪽에 역량이 뛰어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했는데 2021년에 14개 팀, 2022년에 14개 팀. 그래서 올해도 뽑았는지 모르는데 2024년까지 작년까지 총 63개 팀이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한테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또 성과가 나면은 투자도 해줘, 투자. 그래서 이제 ESG 코리아가 여기 ESG 코리아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ESG 코리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때까지 누적된 팀 63개 스타트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ESG 스타트업, 예,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 코리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진짜 괜찮은 사업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 코리아 64개 팀, 예, 나 이거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 환경 기상 관련 스타트업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회사 이름은 특별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나? 첫째, 폐기물 재활용, 그죠? 폐기물 재활용. 그다음 수질 정화, 수질 정화. 탄소 감축, 예, 탄소 감축. 그다음에 어린이 대상으로 기후 교육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비슷한 거죠. 예, 어린이 대상으로 이게 환경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의 정밀 농업, 그래서 물을 절감시키는. 그다음에 해양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해양 플라스틱 절감하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지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관련한 아까 그거는 이제 전반적 환경 전반적인 거였고,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폐기물인데 그 중에 기후에 관련된 거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 뭐 회사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간 대기질 분석에서 알러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 기반으로 공기 질을 분석해서 이렇게 호흡기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상 정보랑 연동해서 헬스케어 서비스, 예. 뭐 이런 개인 건강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취업 이런 것들이 기후 관련 이제 스타트업들의 사업이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더우니까 얼마 전까지 막 그 장마 때문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폭우, 예. 폭우가 왜 생긴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랬는데 열돔 현상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열돔 현상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지역에 딱 정체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증기가 그리고 바다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물이 그 수증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멸돔 현상 때문에 그게 그 물이 어디 가지 못하고 한 지역에 딱 이렇게 고여 있다가 뻥 터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한 폭우가 생기는 거예요. 극한 폭우가. 네, 극한 폭우가 생기는 거고 정말 극한 폭우 이제 뭐 지금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 이런 게 너무나 흔한 요번에 보니까 저도 뭐 마을 전체가 잠기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았죠. 마을 전체가 잠기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자주 발생할 거다. 라는 그런 슬픈 현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폭우가 지나니까 또 폭염이 왔습니다. 그죠? 또 엄청 덥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 웨어러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스포츠 의류 중에 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기만 해도 시원해진다. 이런 옷 불티나게 팔리죠. 여름에 입으면 시원해지는 거. 예, 그런 천으로 만든 게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거 말고 그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웨어러블 체온 조절 웨어러블 상품이지만 여기 뭐 손목에 착용되는 디바이스로 이렇게 이제 냉온 감각 전달 이런 것도 있고 목 부착형으로 에어컨이 있어. 목에 부착하는 미니 냉온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내장 팬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자켓도 있고. 그래서 재밌어요. 허리에 착용하는 에어컨 히터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2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거 대단한 거다. 다음, 미클라이밋 벨트래요. 허리에 착용하는 에어컨 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냉각 젤이 삽입된 조끼. 이런 거 괜찮아. 입으면 시원해지는 조끼인 거라. 입으면 시원해진 조끼.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런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 있고, 그 중에 기후와 관련된 ESG와 관련된 스타트업 있고, 기후와 관련된 스타트업 있고, 기후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 웨어러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찾아봤고,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스타트업이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또 탄소 저감형 주택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지금 9시 3분인데,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녹화를 안 했네. 큰일입니다. 예.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자,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